그 저번 시간에 고딕의 후기 자연주의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는 국제고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식을. 예, 국제고딕 양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 로저 반데어 바이든 그림 있잖아요. 요거는 정말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108페이지. 로저 반데어 바이든하고 네, 하고 얀반 아이크 요 두 그림. 특히 로저 반데어 바이든은 미, 미적으로 정말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게 그려진 거에 비해서 그려지던 시기가 이제 어, 그 15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르네상스적이라는 느낌을 줘요, 안 줘요? 주는 측면도 있고 안 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주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체감. 아이고, 입체감은 없지. 진짜 약간 조금 쪽 한 사람들 묘사에서 사람들 바로 사람들의 인물 묘사에 있어서 조금 더 약간의 휴머니스틱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비해 보면은 더, 더 훨씬 덜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원근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밑에서 보면은 밑에 얀바나이크의 겐트 재단화 보면은 입체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면 원근법을 쓴다고 해서 썼지만 르네상스의 원근법과 같은 느낌은 안 주지요. 그 뭐냐 하면은 이랬어요. 어, 북유럽에서는 15세기 그건 이제 알프레도 뒤로도 마찬가지인데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대상들을 수용해 넣는 게 아니라 대상들을 그리면서 그 후에 공간을 요새 공간적으로 하는 게 유행이래더라 해가지고 공간을 후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바로크적이기도 해요. 다 독자적이라. 각자 놀죠. 네. 예. 그, 그래서 어, 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게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공간을 모든 사물의 배치 이전의 것으로서 선언시킬 때 그거가 르네상스입니다. 반면에 대상을 그린다. 그리고 공간은 나중에 생각한다가 고딕적이에요. 국제 고딕 양식이에요. 그다음에 후고 반대오 고수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뭐 작년에 봤을 때 진짜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얀바나이크였죠? 예. 예. 아, 우리는 온라인 교육도 탄탄해. 선생님 질문 들어오면 바로 온라인.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켈리톤 골격으로 넘어가 봅시다. 골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처명 아저씨. 아, 내가 이거를 아침에 참 고라를 하다가 잊어먹었어요. 너무나 놀랍죠.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 전체에 대한 하나에 대한 관계가 개별적이라고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는데 그건 개별적이라고 말하는 게 개별적으로 있는 거지 인간 전체도 누가 앞이고 누가 뒤고 설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네.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이든은 네. 그 편집부가 좀 있네요. 네. 아니 그만 좀 더 넣으면 그게 그래서 바로 지금 그래. 작품 네. 느낌도 운동성이 있어요. 아래로 쭉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되게 놀라운 그림인데 예수님의 팔 쪽으로 이렇게 그, 지금 저기
그, 어, 우리 최주환 선생님이 왜 그런지는 왜 그게 궁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해달라 그러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금요 수업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두 번 정도 편성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금요일 날, 다음 주 할까요? 따로 해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음악에 있어서는 또 그렇고, 미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 예술가들 중에 몬드리안, 후앙미로 빼면은 다 포스트 모더니스트예요. 몬드리안, 후앙미로만 모더니스트예요.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로버트 로버트 윌슨이나 그다음에 뭐 등등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현대 음악도 전부. 그래서 나름 재밌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지성의 좌절에 대해서 대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 태도가 이제 추상으로 나가고 한 가지 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팽팽하게 아주 표층만을 건드리는 거, 이제 그런 것,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 우리 소위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음악에 있어서는, 문학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윌렘 포크너 같은 사람이 이를테면은 추상으로 나아갔다면 다른 예술가들은 무슨 맞죠. 네. 뭐 내가 귀찮지만 해주겠어. 윌리엄스 스타워즈 작곡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예, 그쵸. 예. 다 포스트 모더니스틱해요. 그래서 스타워즈 오케스트라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 그 아치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 시대에 제일 많이 사용된 건축물의 스트럭처가 아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로마는 그리스랑은 달리 그리스는 네이브 있잖아요. 네이브를 그렇게 많이 신전의 네이브를 넓힐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약간 달랐어요. 그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법정이었습니다. 재판 장소. 법정을 실외에다가 만들긴 좀 그렇잖아요. 실내에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로마는 민법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된 시대예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재판이 굉장히 양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로마의 로마네스크 양식은 뭘 위해서 제일 많이 지어졌냐 하면은 법정을 위해서 제일 많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걔네들이 바닥이 평평했어요. 그 캐노피 천장의 바닥이 평평했다가 그런데 우리가 평평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평평하면은 네이버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는, 근데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목조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에 타고, 이제 그러면서 로마도 점점 아치를 발달시켜 나갔죠. 그래서 아치의 발견은 로마였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곳에 가서 봐도, 그리고 아치가 역학적으로도 그 위로부터의 하중을 견디는 데 있어서 제일 뛰어난 양식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이 아치를 연이어서 계속해서 쓰면은 그게 배럴 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동 반으로 잘라놓은 거, 배럴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일단 보시죠. 정 선생이 요새 기력이 좀 났는지, 아유, 또 취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뭐, 또 설치더니 어디 또 됐어. 아, 그래서 하게 지금 사고.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가게 했어.
조립식이에요. 써드릴까요? 빠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됐냐면은 이게 그, 그 원통령 공용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통령 공용으로 되게 되면은 제일 큰 문제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낼 여지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로마네스크 성당도 어땠냐면 성당이 진행하면서 반드시 크로스가 생겨요. 자, 네이버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네이버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크로스가 이렇게 있게 돼요.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네이버를 바깥에서 밀어주는 벽이 있게 돼요. 안쪽으로 밀어주는. 왜냐하면은 아무리 아치라고 해도 위에서 내려 석조 건물이 하중이 누를 때 측방 압력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벽을 더 덧붙여요. 그걸 이제 부벽이라 그래. 버텨 있어. 부벽을 덧붙이는데 부벽 쪽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부벽을 여기 덧붙인다. 그렇게 되면 요 부벽이랑 이제 뚫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역시 아치에서 들어올려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위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게 됐냐면 이제 그로잉 볼트라고 하는데 그 세 번째의 볼트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그로잉 볼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 같은 게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 완벽한 도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의 영향하에서는 그러면은 하나의 베일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겠죠. 정사각형으로.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하게 되면은 천장의 높이가 균질하지가 않아요. 즉 옆에 부분, 그러니까 다른 아치들은 교, 그러니까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치가 이제 이렇게 저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저게 간다고 합시다. 네이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처명 아치인데 그냥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 그러니까 하나의 베일을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반원형 아치를 올린다고 하면은 얘는 이거를 지름으로 해서 올리겠죠. 반원. 요거는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볼트가. 왜냐하면 얘는 대각선이 지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예요. 높았다 낮았다가 또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런 문제를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면에 있어서 큰 지장을 주냐면은 그 사람들의 미학관에 비췄을 때 로마네스크인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고딕인들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딕은 단일 공간의 에,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든 베이는 일단 평등해요. 모든 베이는 같아요. 더 탁월한 베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공간은 단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평등의 이론에 어긋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균질성을 향한다는 게 도딕에서는 되게 큰 거였었어요. 그래서 포기된 게 뭐냐 하면은 이 우선 첫 번째로 정사각형 베이가 포기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직사각형 베이가 도입됩니다. 직사각형 베이가 도입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냐면 내부를 확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직사각형이니까 내부를. 그 다음에 옆을 촘촘하게만 하게 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충분히 지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어떤 개념, 높이를 베이의
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원하는 높이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버려요. 난 이 높이로 하고 싶다. 그럼 이 높이로 하고 싶으면은 첨예가치로 뾰족하게 그냥 거기까지만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베이의 변에 준해서 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높이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베이를 준하게 만든 저기 아치들을 준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베이의 밑변에서부터 그냥 첨형의 높이까지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로마네스크적인 지상적이고 바닥에 꼭 붙어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천상으로 그냥 부상해도 괜찮다는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사실 거의 전부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자, 첨형아치.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첨형아치로부터 립드 볼트라고 해서 늑골형 공룡은 저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어, 플라잉 버트리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게 첨형아치일 때 반원형 아치에 비해서 내려 누르는 무게의 측방 압력이 되게 취약해지겠죠. 옆에 부분들이 취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장의 진료를 더 이상 돌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무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딕을 보면 이 위에 천장을 덮잖아요. 이렇게. 천장을 덮는데 뾰족하게 덮잖아요. 그럼 그 뾰족한 거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나무예요. 나무고 그 나무가 이제 트러스트라 그래요. 이걸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다 나무고 TRUST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다 나무고 그 나무를 위에서 싸고 있는 게 청동이 된 거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 노틀담드 팔이 이번에 탄 게 그거. 그게 그 안에 나무가 탄 거야. 그 외에는 탈 게 없었어. 그 안에 나무가.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그 성주 건물이 왜 타지? 예, 그쵸.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에, 국융 안이 목재 트러스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게 구조가 환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부거든요. 이게 내부예요. 내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기둥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받쳐요. 자, 이제 뭘 요거 위에 이제 저게 넣어줘요. 그 삼각형에, 아니, 삼각불 모양의 그게 요 위에 놓여지죠. 그것만을 단지 받쳐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냐? 얘한테로 쏟아지는 아치의 기둥들 있죠? 얘한테로 쏟아지는 아치의 기둥들을 뭐라 그러면 샤프트라고 불러요. 샤프트. 그 샤프트를 지탱해주는 힘을 가져요. 뭐에 의해서? 바깥으로 얘를 밀어주는 플라잉 버트리스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좀 알겠죠? 플라잉 버트리스가 올라서 얘를. 이해하겠어요?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이 기둥을 싸고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싸고. 그래서 컴파운드 피어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 기둥이다. 근데 컴파운드 피어인데 어떤 컴파운드 피어냐? 컴파운드 피어 위드 샤프트. 샤프트들을 달고 있는 컴파운드 피어다. 이 말이에요. 두달 역할을 다 하는 샤프트도 받아주고 바깥쪽에 힘들 분자를 딱 같이. 그러니까 바깥쪽에 플라잉 버트리스는 신경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얘만 밀어주면 돼요. 얘만 안쪽으로. 얘만 안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걔네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은 처음으로 인류의 구조물상 처음으로 골조만으로 설 수 있는 건물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만으로 쓰냐면 봐봐요. 컴파운드 피어, 플라잉 버트리스, 포인티드 아치.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허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뭘로 채웠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만 돌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중은 이제 예?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여기를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것들을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슬레이트 있죠. 돌을 얇게 썬 거. 그 슬레이트로 했어요. 돌을 얇게 썰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얇게 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천 개의 하중을 줄이려는 시도였었어. 죄송한데 예? 예. 샤프트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 아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네. 기둥을 싸고 내려가겠죠. 예. 기둥을 싸고 내려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피어를 따라서 쭉 아래까지 내려가는 부분을 샤프트라 아, 해요. 그러니까 기둥이 겉으로 봤을 땐 여러 개 그 무더기로 보이잖아요. 예, 한 개가 아니고 예, 고개 샤프트인 거죠. 기둥에서 요거를 받는 거.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걸 보고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142페이지서부터 컴파운드 피어라고 나오는데, 자, 봐봐요. 왜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후진 성당이냐면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기둥 보면 컴파운드 피어예요? 그냥 피어예요? 그냥 피어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밀가루 반죽 속에 무엇을 같이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가서 보면은 날씬한 느낌을 안 줘요. 그런데 벌써 이제 웰스 성당도 똑같아요. 근데 웰스 성당은 그거보다 더 후진 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그나마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그 샤프트가 어쨌든 밑에 기둥까지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웰스 성당은 그래서 샤프트가 이렇게 쭉쭉쭉쭉 살아있으면 수직적이죠. 네. 웰스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후진 거예요. 이것도 고딕의 이념을 다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노아용 성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당 중에 성당이다 하는 게 샤르트르인 거예요. 샤르트르가 맨 끝에 있네요. 샤르트를 보면은 이제 샤프트가 환히 보이죠. 이제 피어가 콤파운드 피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진짜 완성된 고딕은 샤르트르밖에 없어요. 아, 고딕의 이념이 샤르트르에 가서 결국 그 됐구나 하는 거죠. 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컴파운드 피어 구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샤프트 보이죠? 예, 샤프트. 예. 그러니까 보면은 샤프트 성당이 정말 예쁜 게 기둥이 두꺼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대신 전체로 보면 두꺼워요. 왜? 샤프트가 싸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샤프트는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 것들이 아치의 두께니까 쫙쫙쫙쫙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위로. 봐봐요. 얘를 보면은 지금 얘 위로, 얘 옆으로, 얘를 싸고 돌아가면서 샤프트가 몇 개 떨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떨어지죠. 그런데 이쪽 방면에서, 이쪽 밑에, 이쪽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샤프트가 이제 여기에는 안 떨어지지만 그 밑에 가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아일, 아일이 하나밖에 있을 때에는 아일 쪽에서 또 네 개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서 아홉 개가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홉 개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요 밑에 거기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고딕이 에, 자꾸 제가 이 고딕 성당이 인류 건축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당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자기네 이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나갔는지가 대단합니다. 아까 보았지만 우리가 그나마 영국의 웰스 성당에 비해서 샤르트 그러니까 웰스 성당 똑같아요. 그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랑 처명 아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리트 볼트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플라잉 버트리스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보면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즉 위에 샤프트가 떨어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보면요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고 미련스럽지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지 이래요. 그런데 노트르담에 오게 되면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샤프트가 없는 피어만 떨어지게 되니까 또 둔중하고 무거운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샤르트르에 가면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씹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파리 노트르담 성당 보면은 펑퍼짐한 아줌마하고 성당, 샤르트르 성당은 날씬한 처녀 성당 느낌을 준다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천명아치. 천명아치는 고딕 건축의 수직성과 내적 균일성을 위한 매우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고안이다. 어떤 견지에서는 고딕의 나머지 역학적 요소들은 첨예화치를 도입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천상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첨예화치였어요. 분무스름한 천장하고 날카롭게 솟구치는 천장하고
어느 쪽이 고딕적이에요? 날카롭게 솟구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상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지상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지상과의 연결성이라는 건 우리 이성의 표현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지상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의 세계를 설명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예요. 원통형 공룡이나 교차형 공룡 그로인볼트 이 평면에 지배받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베이의 변에 지배받는다는 얘기예요. 베이의 변에 지배받는 양식이라면 하고 쓰기에는 좀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예. 말을 말고 말래면 말라고. 예. 천명가치는 높이의 자율적 선택을 위해 공헌한다. 뭐 이제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높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 이만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 높이고. 원통형은 공룡의 아케이드족 쪽. 알겠죠? 옆쪽. 내부의 옆쪽. 어, 변을 반원으로 연속적으로 이어놓은 것이고 교차형은 정사각형의 면을 기준으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반원형 가치에 의한 것이다. 자, 교차형은 여기서 정사각형 요거만 줄으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를 베일은 정사각형이어야 된다 하는 고집. 그게 이제 천명아치는 먼저 아치의 높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베일을 이루는 평면의 변에서 건축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벽면의 변에서 어, 높이에 이르는 천명아치를 구성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아치는 높이의 자율성에 따르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다. 그것은 측방하중, 스러스트 버든, 또 하르잔틀 로드라고도 보통 말해지는 미하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길잖아요. 길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은 옆쪽으로 터져나갈 위험성이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원통형 공룡이나 교차형 공룡은 수직 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베이의 신랑을 넓히는 데 제약을 받는다. 아, 내가 네이버를 그냥 신랑으로 하기로 했었나 보다, 그때. 예. 네이버가 신랑, 동랑, 주랑,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말로 번역되더라고요, 우리는. 또한 각각의 베이가 정사각형이므로 신랑의 높이가 균일하지 않다. 됐죠?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크로스 아치 있잖아요. 크로스 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차 아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이지만 됐죠? 크로스 아치. 횡단 아치, 트랜스버스 아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직경으로 하는 아치다. 따라서 횡단 아치는 교차 아치에 비해 높이가 낮다. 이것이 궁룡에서 통일성을 앗아간다.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세인트 암브로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여지고 더더군다나 이게 언제까지든 생세르맹도 그래요. 생세르맹도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뭐 로마네스크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이런 게 말이 참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다가 뭐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러한 건조물에 대한 고딕의 이념을 다 알고 나면요. 정말 잘못 지어지는 건물들 많은 거 아세요? 정말 잘못 지는 거 많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주의는 간결성을 향해서 가는 예술 사조이다. 그러면 사실주의 문학책이 얼마나 두꺼운데 사실주의 그림들이 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야. 고전주의가 간결하지 않아? 아니 빈켈만도 에들레 아인파르트라고 하지 않았어? 고귀한 단순성이라고 숫자가 작다는 게 단순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성, 포텐셜리티가 엄청 커요. 우리가 봐봐요. 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간결한 학문이냐? 아닙니다. 왜냐? 기하학 경우에 5개의 공준으로 출발하는데 그 5개의 공준이 5개밖에 안 되잖아. 5개에서 출발하는데 얼마나 우아해.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그거는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의 세계 쪽에서 아유 간결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말 돼요. 정리가 그렇게 많은데 간결하다고? 하나하나의 정리를 봐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간결성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고딕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고딕은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되게 많고 뭐뭐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결하단 말이야? 간결해요. 그거 하나하나가 간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요새 하고 있지만 흉이 용어를 통일해서 쓰게 되면 많은 혼란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베이가 성당 입구에서 앱스에 이르기까지 연속된다. 그러나 궁룡은 높고 궁룡은 높고 낮은 아치가 교차됨에 따라 불연속적인 양상을 보인다. 천명 아치의 도입은 궁룡의 아치들의 높이를 균등하게 만들어 궁룡의 규칙성과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로마네스크의 반원형 아치는 정방형 베이의 지배를 받아 고르지 않은 높이의 궁룡을 불가피하게 갖게 된다. 이제 다 이해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서쪽의 입구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신도들은 머리 위에 고르지 않은 높이를 지닌 궁룡에 의해 성당의 신랑이 멈칫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매끈하게 쫙 이어진다는 느낌을 합니다. 실제로 가보세요. 받아요. 이러한 불규칙성은 또한 아케이드의 아치의 높이가 궁룡의 교차 아치의 높이에 자, 봐봐요.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정사각형이라 하면은 요쪽 아치가 이 아치보다 낮겠죠. 계속해서. 그러면은 얘네들끼리도 그런데다가 또 얘와 얘가 또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도 가다가 멈칫거리는 느낌, 이쪽으로도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 두 개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아치는 이 신랑의 아치의 중심부의 높이보다 낮다. 따라서 교차 아치는 또한 신랑의 공륜과 아케이드의 공륜과도 일치하지 않는 아치를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차명 아치는 먼저 공륜의 단일성과 각각의 베이의 독립성을 위한 매우 유효한 것. 지금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평생 고딕 연구에만 집중했다고 하는 파노프스키 병신이에요. 그런 사람도 전혀 포착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해요. 천상의 세계를 지상에 구원했다. 아니에요. 지상에서 모든 걸 떨치고 천상 세계 속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냐. 우선 첫 번째로는 철학을 몰랐었대요. 유명론을 몰랐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조역학을 포착하지 못하는 미련스러움이 있어요. 왜 그 구조역학이 도입되어야 됐고, 이런 것들을. 처명아치는 먼저 국룡의 단일성과 그렇죠? 국룡이 이제 단일해지잖아요. 같은 높이로. 각각의 베이의 독립성을 위한 매우 유효한 고안이었다. 각각의 베이가 봐봐요. 사실 우리가 요렇게 놓고 보잖아요. 이제 요렇게 놓고 보잖아요. 요렇게. 그럼 얘네만으로 선다는 느낌을 줘요.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독립적이라는 느낌을 줘요. 이렇게 서로 간에 무슨 밀가루다가 뭉쳐놓은 그런 느낌을 안 줘요. 그것은 개별자들의 독립성과 평등성의 시각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에 먼저 공헌한다. 각각의 베이는 우리가 비겐슈타인에 대해서 보면 어, 엘리먼터리 프로포지션, 즉 요소 명제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말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하죠. 모든 명제는 등가이다라는 말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독립성과 평등성의 시각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에 먼저 공헌한다. 각각의 배에는 독립적이면서 성당의 내부 공헌을 광활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지 절대 높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 소규모의 고딕 성당에 비해 대규모의 로마네스크 사원은 더 높은 것. 이제 그럼 뭘 말하냐? 즉,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밑에 위드스 있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상대성을 말하죠. 보통은 고딕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얘랑 얘랑이 1대1이다. 이게 40m잖아요. 그럼 높이도 40m.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런 건조물이 인류 사상 언제 있었나? 그, 그, 어, 내가 알기로, 어디야? 파르세논이 1.36대 1인가 그래요. 바닥이.
1.36대 위에 1.3대 1이 아니다. 그러면 1.36대 1은 그건 골든민이고 그 밑, 파르세논의 밑변이 40m고 위드스가 40m고 높이가 13m예요. 그러니까 고딕 성당은 커서 고딕이 아니에요. 고딕이 높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그 고딕 건조물 내적인 비례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다는 것은 경향의 문제이지 상태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 누가 이거 알아먹겠어? 예, 예. 고딕 성장은 상승하는 운동성에 의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바. 이것은 베이의 균일성에도 힘입는다. 이것은 기술적 성취라기보다는 이념적 성취였다. 고딕 성장 발주자들과 건축가들은 고딕을 두툼하고 견고한 건물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성당을 최대한 간단한 것으로 만들기 원했고, 따라서 살집이 좋은 건물보다는 골조와 유리만으로, 줄그세요. 골조와 유리만으로 만들어진 날렵하고 홀가분한 건물을 원했다. 로마네스크 성당들이 근본적으로 두꺼운 벽체와 역시 두껍고 낮은 긍휼에 의한 것일 때, 또한 그러한 건축적인 의미에 따라 골조보다는 질량을 우선시했을 때, 고딕 성당들은 골조와 날렵함을 우선시했다. 왜? 고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천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네스크 성당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진 구조물로 만들어졌고, 또한 그 역학적 구조 역시 이 덩어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지표면 위에 무엇인가를 지었다기보다는 흙반죽의 모양을 파는 느낌을 준다. 어, 그러니까 지표면이 가다가 지표면이 솟구쳐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래서 지표면에서 솟구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솟구친 부분에서 이것저것을 파내서 뭔 만드는 느낌을 줘요. 로마네스크 성당은. 어, 그 말이고 고딕 성당이 독립적이고 규칙적이고 고른 베이들의 연속성과 같은함에 의한 것일 때 로마네 성당은 뭉쳐진 진흙의 고집스러운 질량감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론자들 보면 고집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고딕 성당은 날씬한 골조들이 가뜩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것은 따라서 지표면과는 독립된 건조물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반해 로마네스크 성당은 연속된 지표면에서 위로 솟은 덩어리로 느껴진다. 로마네스크 성당은 기존에 있는 어떤 실체에서 공간을 얻어냈지만 고딕은 진고식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한다.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어,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 반면에 고딕은 무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했다는 느낌을 줘요. 불현듯이 뭔가 확 나타났다는 느낌을. 골조의 자기 충족성과 완결성이 고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것도 줄거야 되겠네요. 골조가 그 자체로서 골조만으로 설 수 있다. 로마네스크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고딕은 골조만으로 선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딕 성당의 건축은 앞에서 말한 세 요소의 결합에 의해 골조를 완성시켜 놓았을 때 끝난다. 자, 한번 쉽시다. 그래도 진짜 내가 좋은 선생 아니었어. 이거 다 돈 주고 의뢰해서만 학생한테 좀 잘 가르쳐 보려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 성당 있잖아, 진짜 성당. 그거 찰스르 성당. 그거 4천만 원 들었다. 정확히 4,400만 원. 근데 손이 많이 가게 생겼어요. 이거 어. 구멍을 하나하나 이거를 주물로 짜내도 다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이것도 또 따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따로 만들어. 4,300이면 조그만 건물 건축비 네? 4,300이면 조그만 건물 건축비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거요. 네. 그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한테 의뢰하면 1억 넘어가요. 아, 이게 사출 그 주형을 떠가지고 한 10대도 100대치 나오면 쫙 떨어지겠지만 이거 딱 그 하나만 하나만 있잖아. 들으니까, 난 그만큼 듣고 요거 안에 사진에 있는 거. 이거 4,571개.
4,575개. 그걸 다 만들어.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던 막 그걸 주형을 써야 돼. 예. 주형. 되게 많이 들죠.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뭐 외국을 가서 볼 기회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으니까 저런 거 해주면 저거야말로 싼 얼마나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인제품 만드는 거 박물관에 뒤져가지고 예, 뭐 누가 필요로 하다면. 그치. 우리가 박물관은 국밥 이제 가는 거. 저는 이제 밤쯤에 나가야 돼서 만약에 어디 가시는 거는 제가 가긴 힘들 것 같고 좀 차고 가야 돼요. 오늘 선생님 점심 식사 못 드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7시 반쯤 나가야 되는데 여기 딴 데서 가면 좀 힘들고 여기서 뭐좀 사고 가야 되는데 혹시나 뭐 가실 거 가실래요? 네? 날씨 좋으니까 가실래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못 가세요? 네, 만약에 어디 가는 거면 저는 지금 아, 네. 여기 6명이 못 가세요? 배탈도 심하게 아, 근데 이거 드셔도 돼요. 이거 기도인데 사실 많아요. 버터 덩어리죠. 안 만들어봐도. 선생님. 어떤 거 몰라요. 그렇게 조금만 낼 거예요. 허리가 나는 오늘도 또 여자 4분 모시고. 여긴 시간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참 가면 술집을 가면 되지. 제가 다 빼올게요. 아, 이거 운전하는 거. 조금 조금 더 아무거나 더 드실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그때가 주의해야 돼. 그때 한번 또 다른 거뭐 아니 지금 주의하셔야 돼. 네. 처음에는 아예 못 드시더니 이제는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 그러니까 술은 먼저 드시더라고요. 못 참으셔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 못 참으셔서 자꾸 뭘 드셔가지고. 사고 터지는 아니 거예요. 뭐, 우리가 참조할게. 앉아만 있어. 몇 달만 올해만 잘 넘기세요. 그러면 뭐. 올해까지도 가고 뭐 올 여름이면 괜찮아질 것 근데 지금 같은데. 너무 좋으시면 이걸 드시는 거 자체. 법이 없으셔. 저는 배탈 나면 딱 먼저 무슨 생각부터는 커피 못 마셔서 어떡하지? 딴 거는 괜찮아. 커피 못 마시는 게 제일 싫어. 다 세상에 안 나는데 가끔 위험이 와요. 위험 장염 오면. 예, 위험이 오면 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럼 딱 끊어 못 먹. 응. 그때가 제일 괴로워. 밥 먹는 거 괜찮은데 커피 못 마셔서 어떡하지? 이거 위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예, 위험은 보실 때 진짜 고통스러운데. 위험 막 보시면 못 가고 싶어. 슬프네. 위험식도면 걔는 원래 그래요. 힘들면 위험이 체질 아기 때문에 미안하게도 나오고 새는다. 아니 저 양배추 컵이 지금 하나 드릴까요? 이게 끝까지 들어가. 맞았어. 양배추가 위에는 진짜 좋지. 네, 그거 좀 먹여봐. 아침에 양배추 저는 비속에 그 양배추 날 거게 아침에 일단 그거를 좀 근데 그거 꼭 먹는 건 드시면서. 한계가 있으니까 애기가 아니라 딸이야. 그거 나 그 맛을 이렇게 찾다가 못 먹겠다. 먹겠더라고. 그 맛이 그 화학 냄새 있잖아. 그게. 그래서 그대로 있어 지금. 나그 알러지 이제 마누라가 뭐 그래도 극찬하면서 똑같았거든요. 또 그 의사를 추천을 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무조건 낫는다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갔어 또. 어, 어. 낚이는 개뿔 몰라. 뭐. 새로운 약을 받았는데 뭐에 야, 대해서 사모님은 무슨 증세에 대한 뭘 달라.
중간경색 우려증도 많으시고 그런데 드시라고는 세상에 알루시가 제일 어려운 한약이요? 답이 없어가지고. 한약은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뭐 좋아해 먹어요. 뭐 먹읍시다. 그거는 강요 안 하세요. 그거 강요하면 죽는 진짜 거예요. 힘드네. 아 이게 그거가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기 이전의 단계가 보조제거든요. 그거에서부터 내가 딱 거절을 하니까 더 이상 진척을 못 시키죠. 먹어요. 그러니까 비 한약은 진짜 애 낳을 때마다 엄마가 그 원래 다 버렸어 살짝. 한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가 당귀. 당귀는 어디나 들어가는데 당귀 속에 스테로이드가 진짜 많대요. 그렇게 많은 게 없대요. 그래서 뭐 한약 먹고 어우 기운 난다. 한약 먹으니까 확실히 낫네. 그거 다 스테로이드네.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할때 한의사들이 이게 스테로이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약 먹고 나면 왜 뽀얘지고 밥만 들고 그냥 안에 스테로이드 들어가지고. 뭐 녹용도 그렇고 스테로이드. 녹용도요. 녹용은 이제 동물성 스테로이드. 그래 선생님 그거는 원래 식물 안에 들어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냥 근데 아예 약을 넣는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 청명탕 이런 거 자기가 나는 집중력 약 갈아서 넣는다. 선생님 우리 저기 그런 뭐든지를 모르요. 고영생 멜로 가장들 해요. 멜로 데려간다. 가만히 있지. 멜로는 제티가 아니구나. 멜로는 약간 마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네. 그럼. 그 정도로 자기가 저 만나면 난리라고. 우리 낯가리더라고요. 한한테는 얌전한 거예요. 친합니다. 어제 학생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남아서 집에 가져가게. 뭐야? 부러운다고. 벌써 태산이네. 굉장히 커요. 겨울부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굉장히 굉장히 크냐고요. 근데 제주도 그거 나온 거예요. 선생님 거 제주 더운 거 아니에요. 어제 그랬어요. 그래도 옛날보다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재단하면 겨울부로 하면 맛있어요. 아예 겨울은 이제 재단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접혀지죠. 그래서 이 뒤쪽에도 그게 있어요. 뒤쪽에 이거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당 벨기에. 거야? 엄마 그게 바보 영광 포도 그게 아. 나도 여기 가보고 나는 떼내워서 저실에 있는 줄 알았어. 벨기에. 와. 생겼어. 보통은 왜 이런 근데 게 이거 보물은 박물관에다 따로 네,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 제자리에다 놓고 음. 거기를 달기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입장료를 따로 비싸게 다 있지. 이거 돈 엄청 이렇게 이제 봐서 한 조명을 그러면 이게 몸이 몰랐네. 너무 이렇게 작아서. 큰지 안 보이니까 이게 되게 아쉽네요. 네, 실물은 나는- 엄청 큰데. 나는 엄청 저기 크지. 그 재단화가 정면에 네. 이렇게 있잖아. 성당. 그리고 이제 저기 근데 저기 어디지? 그 피레체에 있는 재단화를 떼운 거 조그만 것도 많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왜 노래 합창하고 여자들 표정 너무 예쁘지 않아? 예뻐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만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신들의 어린 양이에요. 양 이렇게 재단에 바치는 거거든. 그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뭐 이런 그림을 비둘기. 아주 자세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요 양쪽에서 보면 그 여자들의 이렇게 왜 대생을 자세히 하고 소묘를 자세히 해서 소묘에 준한다는 것 자체가 고딕이라는 근데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뻐려가지고 노래하는 표정이 진짜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고딕의 여자들. 특징은 포괄에 넣지 않는다는 게 고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했어요. 그거는 근데 진짜 하나하나가 표정이 예술하고 마리아 이 임산부 누구야? 우리로 다 네? 이부잖아요. 이부인가? 네. 아담과 이부. 아, 양쪽으로 그래 붙어 다 있구나. 아담과 이부. 아담하고 네.
이파리예요? 사진에서는 얘가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빨간 옷은? 가운데? 어, 그 정도 정도 주 예수, 하느님. 아, 이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람도 그랬어요. 아니 손잡이 아주 홀딱. 그러면 양쪽에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예. 얘네들 얼굴이 너무 재밌어. 마리아 요셉이 아니고 누구야 그 요한? 보세?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게 세 아. 사람이 등장하는 게 그게 전형적인 아. 그걸 뭐라고 그럼 그러던데. 예수님. 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항상 그렇게 세 명이 요한, 등장하세요. 세례 요한, 마리아. 마리아. 네.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마리아하고 둘은 뭐랄까나 같이 하는. 아담하고 일도 있고. 그 샤르트르에 가보신 분 가봤어요? 네, 지난번. 성당 진짜 예쁘지 네, 않아? 맞아요. 진짜 예쁘죠? 거기서 나온 게 뭐 갔을 때 불나가지고 복원 중이었어. 아, 그럼 파리 노트르담. 응. 파리 아, 샤르트르. 샤르트르 샤르트르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포인티드? 키스톤이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래갖고 요 동그란 거 키스톤이 있잖아. 원형. 동그란 거 이 밑에 쪽에 거기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 예쁘겠다. 예뻐. 근데 망원경이 있어야지만 돼. 망원. 무슨 망원경으로 그때 다들 하나씩 주머니에서 싹 꺼내. 종탑을 못 올라가는 게 항상 술이. 우리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도 계속 망원경 들고 다니면 좋아요. 배 탈 때도 망원경으로 보면은 미국까지도 다 보이니까. 들어갔어, 저그 망원경. 좋죠. 네, 너무 좋아. 그 아소산. 아, 아주 폼나게 혼자 망원경 들고 가는 너무 웃겨. 왜 이상한 아줌마가 망원경 들고. 그런 아이템 받으신 분 흔치 않아. 자, 봅시다. 물론 후기 로마네스크가 어, 후기 로마네스크가 교차공룡 그로인볼트 있잖아요. 교차공룡에 의한 골조적 독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여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무거운 석조로 만들어진 웹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천장을 덮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천장을 이렇게 덮어줘야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요걸 웹이라 그래요. 천장, 그러니까 이 골조를 덮는 벽돌. 다 돌을 깎는 거죠. 아까 그 예. 슬레이트. 예? 아까 슬레이트로 덮는다는. 예, 슬레이트로 덮는다는 거. 예. 이제 그렇게 두꺼운 돌로 덮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에 얇은 슬레이트로 바뀌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뭐 돌은 돌인데 얇게 깎아내는 거죠. 그 로마네스크인들의 관념으로는 천장을 저렇게 얇은 슬레이트로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의 판세온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판세온 다 아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밑에 판세온의 그 아치의 밑에 돌은 되게 두꺼워요. 이게 완전 얇아져요. 이게. 그래서 오클루스라 그러죠. 위에 빛 들어오는 거. 그 오클루스 가게 되면은 정말 얇아져요. 판이. 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얇아졌어요. 웹의 측방으로의 만들어진 웹이 측방으로의 강력한 하중을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중을 벽체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단지 플라잉 버트리스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벽 자체가 밀어줘야 되지. 이것이 로마네스크 성당의 골조적 독립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벽체가 받쳐주는데 벽체가 그게 골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로마네스크 성당의 이러한 양상은 먼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이 책에서 내내 모든 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래요. 그것은 단지 그들의 신앙과 세속적 삶에 부과하는 의미에 의해서였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들이 원한 것은 개방성이나 수직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원은 폐쇄적이고 금욕적인 삶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윤리적 고행과 좋은 삶의 당위를 강조했다. 자, 이게 실제론입니다. 윤리적 원칙 혹은 신앙적 원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의 분별에 합치한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든지 그쪽을 향하게 해서 고집스럽게 그 삶을 견지하면은 그러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었죠. 구원은 신에 대한 지식에 입각한 그들의 삶의 구성이었으며, 구원은 신에 대한 지식에 입각한 그들의 삶의 구성이었는데 이거 못해놨네. 구성이었으며 그것은 자기 충족적인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이었다. 역시 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순진하게도 인간의 관념 속에 신을 존재시켰다. 고딕 이념에 의했을 때, 그리고 유명론과 매우 닮은 현대의 철학에 의할 때, 관념은 관념 바깥쪽에 자기 실체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게 관념은 단지 관념일 뿐이다. 그것은 유사한 것들의 집합이다. 로마네스크인들은 수도원 밖의 세계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았다. 밖의 세계는 이데아에서 타락한 존재들이 범람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는 진정한 신앙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없었다거나 건축 기술이 미흡해서 수도원을 폐쇄적인 로마네스크 성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도원을 덩어리진 흙덩어리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쿤스볼렌, 예술 의지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 음, 그래서 로마네스크인들은 단순히 그것을 원했을 뿐이다. 로마네스크 건조물이 두꺼운 벽과 좁은 창문, 무거운 공륜과 견고하고 육중한 기둥과 낮은 천계에 의해 고집스럽고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조물을 보고 매우 전투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이에 반해 고딕 건조물은 가늘고 길고 가뜬한 골조만으로 지탱되어 전체적인 수직적 형상 가운데 높은 신랑 아케이드. 여러분, 자, 높은 신랑 아케이드. 알겠죠? 신랑 아케이드. 처명 창문. 자, 창문이 이게 다 창문이잖아요. 이게 다 창문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처명인 창문이죠. 처명 창문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골조의 독립성. 그래서 이건 내 용어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썼어요. 스켈리털 인디펜던스. 는 먼저 천명화체 도입에 의해 가능해지는 바 고딕 성당의 나머지 특징, 즉 늑골형 공룡과 공중부벽, 복합기둥 등의 요소들은 사실은 첨영아치라는 건축적 요소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첨영아치가 도입되게 되면서 첨영아치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인 사항들이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고전적 이념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 형상적 얘기가 전개돼요. 고전적 이념과 비고전적 이념은 각각 덩어리와 골조의 성격으로 갈린다. 건축에 있어서는 항상 이래요. 고전적 이념에 입각했을 때 표현 대상은 두툼해지고 따라서 질량감과 덩어리의 느낌을 준다. 이와 반대로 비고전적 이념 하에서의 대상들은 날씬해지고 골조적이며 수직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파리나 로마 이 두 도시를 보고 런던을 보잖아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 파리나 로마의 집들은 사각형들이에요. 사각형들. 그냥 정사각형. 정사각형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느낌을 주는데 런던에 가게 되면 되게 수직적이고 고딕적인 느낌을 줘요. 건조물들이. 자, 그게 바로 영국인들은 본래부터 굉장히 경험론적인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로마나 파리 사람들은 상당히 실제론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런 기질
기질인지 그런 역사적인 뭐 배경인지가 달라요. 이런 골조의 그래서 이와 반대로 어, 이와 반대로 비곤조적 이념 하에서의 대상들은 날씬해지고 골조적이며 수직적인 것이 된다. 상당한 정도로 비고전적이었던 매너리즘의 인물들이 르네상스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감을 결여한 채로 나타난다. 그쵸? 예, 뭔가 현대 여성들이 과거 어느 시대 여성들보다 더 야윈 채로 묘사되는 것은 이것이 이유이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어, 어떤 그림은 여자들을 뚱뚱한 여자들을 미인이라고 묘사하고 어떤 그림은 왜 날씬한 그냥 그거예요. 그 시대가 유명론적 이념에 유명적 이념에 에, 물들어 있을 때는 날씬한 여자를 예쁜 여자로 봐요. 그 시대가 실제론적 시대잖아요. 그럼 두툼한 여자들이 예뻐요. 우리가 그리스 고전주의 시대 여성들 두툼했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여성들 두툼해요. 그 다음에 바로크 여성들 두툼해요. 어?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하지 않나요? 통하지 않나요? 아니 요즘에는 뭐 백비트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나는 생각해도 아는데 나는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있는데 뭐냐면은 나 자신의 경험론적인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실제론적인 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내가 뭐 내 어떤 그 여자 쪽에서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래서 이 마른 여자는 아예 깊이 피했어요. 마른 여자는 좀 통통한 여자들. 근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통한 사람들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리고 결혼은 정말 내가 왜 날씬한 여자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뺏석 마른 거랑.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 평범한 여자분은 실제로니까 한 분이면 되는데 날씬한 여자분들은 많아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보면 어떠세요? 선생님도 아니 선생님도 아, 선생님은 마른 여자 좋아하세요? 네. 날씬한 여자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그래?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 다 진짜요? 그냥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 나는 무조건 글래머야. 흔히 말하는 그 맘마들이니까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아니야. 사람. 이거는 이렇게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고 어, 약간 이렇게 살집이 있는, 아니고. 살집이 있다는 거지. 제가 특별히 여쭤봤을 때 설명해 주시는 그에 보면 그래서 학생들이 호리호리하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진짜 보니까 다 호리호리하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 철학적인 베이스는 모르고 그냥 호리호리하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예. 이런 배경. 예, 그런 배경을 있어요. 근데 좀 매너리즘 그러니까 그 실제론의 세계에서는 파르세논 신전의 기둥이 두껍듯이 여자도 두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은 이제 그만큼 그, 그 르네상스 실제론적 이념에서는 벗어나는 네. 거죠. 예. 그리스 조각의 여신들도 배가 상당히 복부비만 멋지지. 아니, 근데 그거는 나는 내가 글래머를 좋아했는데 글래머가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 네, 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 캐나다에 있었을 때 뭐라냐. 너는 맨날 글래머 좋다고 얘기하면서 뭐 사귀는 여자들 보면 전부 날씬하냐.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글래머 날 안 좋아했었어. 어? 뭐 머리 쪽이 좀 풀어주실까요? 안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16세기와 현대는 고딕과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이죠. 고전주의 이념의 대표적 건물이라 할 만한 파르세논 신전의 기둥들은 바로 나오네. 두껍고 튼튼하게 천개를 받치고 있다. 고딕 건조물의 기둥은 가늘고 가뿐하게 어떤 짐도 짊어지지 않은 채로 하늘로 솟아오른다. 이것은 물론 파르세논의 기둥이 더 두껍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절대적으로는 고딕 기둥이 더 두꺼워요. 재보면. 그런데 그런데도 고딕 기둥이 더 가늘게 보이는 이유는 그 길이와 전개 양식에 있다. 높잖아요, 길이. 그다음에 또 그것은 급격히 좁아지는 가파르고 날카로운 천명 아치 안으로 소멸해 간다. 이런 점에 있어서 더 가늘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고전주의 이념의 근본적 성격은 그것이 대상들을 추상화하는 데 있다. 고전주의 종합의 의미는 추상이며 이 추상의 결과가 개념이다. 물론 고전주의자들은 대상을 추상화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추상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상을 추상화한다고 말하면 욕먹죠. 걔네들은 무슨 소리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너희들에 의해서 추상된 게 아니라 추상 이전에 이미 천상적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추상된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후레게예요. 그래서 후레게가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추상된 것들이 우리의 추상 이전에 마치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즉 비트겐슈타인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물이 사건을 앞선다.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것이 우리 언어의 awkwardness, 괴상망측함이다. 이렇게 말한 게 프레게예요. 고전주의 이념의 그래서 고전주의자들은 내적 사유에 의해 개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즉, 원래 개념이라는 게 본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본래 있었던 걸 우리가 알아내는 거는 이제 그 내적 사유, 스페큘레이션에 의해서 알게 된다. 이 개념이 이데아이다. 이데아는 개별자들의 근원으로서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기준이며 규범이다. 그래서 클라시즘인 거예요. 개별자들이 거기에서 유출될 것이다. 그러나 비고전적 이념 하에서의 표현 대상은 개별자로서의 스스로 외엔 무엇도 보살필 또한 보살필 필요도 의무도 없다. 그것은 어떤 지성이나 윤리적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 이것이 먼저 로마네스크 건축과 고딕 건축의 차이이다. 이것은 고딕 이념에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로마네스크 양식에 기초하는 실제로는 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성 안셀무스, 성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이성과 신앙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알기 위해 믿는다. 이거는 성 안셀무스 얘기. 믿는다고 말한다. 알기 위해 믿거나 믿기 위해 알거나 어쨌든 신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 마음속의 개념이 동시에 실제를 보증받는다면 신의 실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 그러나 고딕 이념의 유명론은 신에 대한 이해 자체를 부정한다. 개별자만을 이해한다. 그것들을 유출시킨다고 주장되는 본유관념 혹은 공통의 본질은 단지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다. 즉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엑스트라멘털리 이그지스트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신도 하나의 본유관념이다. 이때 신앙심과 지성은 분리된다. 새로운 지성은 단지 직관적 지식, 즉 감각인식일 뿐이다. 요거 비트겐슈타인 얘기죠. 조금 얘기기도 하고 우리 언어에는 확실히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개념이 스스로 존재하는 듯이 언어는 작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각이다. 여기 나왔네요. 우리 언어의 기이함. 예. 이거는 이제 프레게 얘기예요. 기초하는 우리 인식이 이렇다면 신은 지성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 이것은 지성이 단지 신에 의해서 대해서만 무능하기 때문은 아니다. 지성이 만약 보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면 지성 그 자체란 정체불명이다. 지성이 플라톤한테 물어서 지성이란 무엇이냐? 플라톤은 물론 나얼리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보편 개념의 이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유명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지성이 보편 개념 에 대한 거야? 그러면 지성이 없는 거, 지성 그거 없는 거야. 보편 개념 뭐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 이성에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신앙에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열정, 들뜸, 신비, 현존 등에 의한 신앙이다. 고딕 이념은 그래서 이게 고딕 이념. 고딕 성당을 가능하게 한 고딕 이념은 고딕 성당을 통해 스스로를 구현한다. 그래서
당시에 신비주의가 고디기념 유명론이랑 같이 대두되거든요. 그 신비주의도 고디기념과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나와요, 이 책에. 음. 로마네스크 건물과 고딕 건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시적 요소는 먼저 궁중의 하중에 있다. 고딕 성당은 그 골조의 독립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궁중의 경우 먼저 골조만을 석회 반죽으로 접착된 이 모르타르죠. 이 석회 반죽이 모르타르예요. 접착된 얇은 돌들로 만들고 웹을 덮은 다음 그 위에 10cm 정도의 시멘트를 붓는 것으로 끝난다. 와, 이렇게. 그래서 고딕 궁중은 전체적으로 측방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었다. 고딕 이념은 세계로부터 확고하고 분명한 공간을 얻어내기보다는 먼저 하늘을 향하는 끝없는 비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이 공룡을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높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 강도가 강화될수록 측방으로 향하는 압력은 오히려 커진다. 로마네스크 공룡이 측방으로 더 큰 하중을 가했던 이유는 그 공룡이 반원형 아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반원형 아치는 수평 압력보다는 수직 압력에 오히려 약하다. 그러나 공룡이 무겁다면 측방 하중이 증가하는 바 그 아치를 지탱하는 수직 구조물에 큰 하중의 압력을 가한다. 로마네스크의 측방 하중은 전적으로 공룡의 무게 때문이었다. 로마네스크의 두꺼운 석조 공룡은 측방으로 향하는 압력을 크게 하는 바 이 측방 하중은 먼저 그것을 감당하는 수직 기둥을 크고 두껍게 만든다. 그러나 하중은 그 기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 여기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하중들 있잖아요. 이 기둥만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서 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벽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또. 이 기둥을 또 지탱하게. 즉, 플라잉 버트리스 하나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니까는 플라잉 버트리스 플라잉 버트리스가 아니라 아예 벽체 버트리스예요. 벽체 버트리스. 이해하겠죠? 예, 벽체 버트리스가 기둥을 밀어줘요. 어, 그 로마네스크의 두꺼운 석조 공룡은 측방으로 향하는 압력을 크게 하는 바이 측방 하중은 먼저 그것을 감당하는 수직 기둥을 크게 두껍자 이 기둥들을 두껍게 만들어요. 먼저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체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빛 들어오기야 들어오지만 진짜 깜깜해요. 들어오면. 자, 로마네스크 건축가들은 이 기둥에 새로운 부벽을 덧대거나 측랑을 만들어 측랑의 부벽과 벽체가 아치가 떨어지는 기둥을 지탱하게 하여 측방하정을 분산시켰다. 이 경우 신랑의 벽과 기둥을 조금만 높게 만들어도 건물 전체가 측방하중에 취약해진다. 이것이 로마네스크 건물의 높이와 채광에 결정적인 제한을 가한다. 로마네스크의 반원형 공룡은 반원형 아치를 잇따라 놓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교차 공룡은 정방형 평면을 하나의 베이로 하여 변의 횡단 아치와 대각선의 교차 아치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공룡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공룡을 받치는 기둥과 벽체 역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서로 간의 육중한 덩어리로서 만나. 거기에 골조는 없다. 로마네스크 건조물의 창문이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가질 수 없었던 구조적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석조의 공룡이 측방으로 커다란 압력을 가하는 바 기둥과 벽이 높이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공룡의 하중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창문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공룡의 측면에 커다란 창문, 고딕의 용어로는 이제 클리어 스토리라고 하는 을 낼 경우에는 측방 하중뿐 아니라 수직 하중에도 치명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게 왜 이 책이 없나? 너무 곤란한데. 아이고 갤러리. 아니 아케이드. 있다. 여기. 근데 이게 크게 없구나.
그래서 누구 말고요? 아니 뭐 말고 그 명칭이 다 있는 게 있거든. 명칭이 다 있는 게 그 이 책에 그걸 안 넣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한번 찾아봐라. 이- 나부터 이걸 뭐 책을 쓴 다음에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옆에 그러니까 옆에 아케이드만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신랑 아케이드. 아니 사진이 아니고 그림.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각 부분의 명칭이 같이 있으면서 어, 있었는데. 우린 프린트로 했는데 이 책에도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없네. 없어. 아이고. 말씀하시는 이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니고. 내가 다음에 그 프린트 다시 한번 해서 나눠줄게요. 다음, 선생님 교정 정보판 내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글쎄 말이야. 뭐 개정할 거 없냐고 그러면 맨날 없어 그냥.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면 베이하고 육면 베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면 베이, 육면 베이와 아케이드와의 연결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딱 그거는 또 있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거 하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프린트로 주셨어요. 프린트를 했어, 우리는. 자, 보자. 로마네스크 공룡형 천계는 물론 로마 제국 시대 이래 바실리카의 가장 커다란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실리카의 평평한 지붕은 신랑의 폭이 커다란 제한을 가했겠다. 사중에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바실리카 고유의 문제를 아치의 전면적인 사용으로 상당 부분 극복했고, 그것은 또한 아치를 반구, 헤미스피어를 리더로 연속적으로 사용함에 의해 도움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건조물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양식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비잔틴 양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탈리아인들은 이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움과 신랑을 잇따라 놓아서 고유의 이제 이탈리아식 건조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곧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로마네스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로마의 아치를 사용함에 의해 로마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 공룡형 천계는 평평하고 닫힌 지붕을 상대적으로 높고 개방된 형태로 이끈 것이라 해도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새로운 문제와 채광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방구형 도움은 앞에 라폴레의 서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고전적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완벽한 원이라는 이념. 고전주의는 사물의 형식을 내부에서 연역한다.
모든 곡선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마땅히 원이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거 잘 이해 못하겠다 보니까 고전주의는 사물의 형식을 내부에서 연역한다 이런 얘기들. 이거는 이제 세계의 총체는 어, 사실이 아니라 사물이다. 이게 이제 고전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제시되면은 사물에 부수되는 여러 사실들이 거기서부터 쭉 떨어진다. 금화가 제시되면 잔돈분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진다. 모든 곡선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마땅히 원이다. 이것이 아치이면서 원의 일부가 아닐 수는 없었다. 이러한 고전적 이념은 나중에 천문학이 새로운 전개의 방해물이 된다. 코페르니쿠스 이래 80여 년간이나 천문학이 지체된 것은 관측이 행성의 궤도가 원이라는 사실에 계속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딕은 반원으로서의 아치라는 개념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그것은 천상을 향한 가운데 가파르게 소멸해 간다. 그것은 건물을 닫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린 세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고딕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지금도 그런 느낌을 줘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자, 오늘 그만합시다. 우리가 그, 단순히 고딕 성상이 근데 여러분들이 심심하다거나 아니 뭐 다른 것도 하나 읽고 싶어 그러면 파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딕 전문가거든요. 우후의 고딕 전문가라는 그 사람 책 하나 읽어보기를 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재와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를 알 거예요. 이게 철학적 기반이 없으면 횡설수설하거든요. 그 제가 공부할 때 고딕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세미나 열렸을 때 파노프스키를 엄청 공격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난감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파노프스키밖에 없었고 파노프스키 그 건축가에서 그런데 대학 나오는 파노프스키를 공격하게 되면 또 반박할 만한 마땅히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미워했던 생각이 나요.